서울 송파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경기도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지 201일째 되는 날이고요. 네, 혐의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몸싸움 등을 어떻게든 그 논란에 빠르군요. 마치 저렇게 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는 저걸 따지기 위해 이거 누가 갖고 왔느냐라고 따지기 위해서 저 빠를 들고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이배 의원 강등과 관련돼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할 때 입장 잠깐 들어볼까요, 먼저? 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님의 생각일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국민들 눈도 있고 판단도 있는 것이니까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주로 검찰 중립이면 되는 거지 검찰 개혁이 뭐가 필요했냐 이러는데요. 본령은 정치적 독립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세계 유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기소 독점권 갖고 수사권 기소권 동시에 갖고 있고요. 피의 사실 유포도 고발당해도 자신들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기소하고 60년 동안 한 건도 처리 안 되고 그래서 인사 개입하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이 검찰 권력이 이제 견제되고 분권돼야 된다. 이게 본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권을 위한 것으로 네. 치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죠. 선진화라는 말은 앞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국회, 즉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여야 의원끼리 서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결국은 경찰과 검찰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고 결국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치가 있느냐, 이건 정치 부재다 생각합니다.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하기 시작하면은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여당 의원님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것을 굉장히 떳떳하게 조사받고 왔습니다. 네. 말씀도 하시는데 떳떳한 일이 저는 절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잘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법만 가지고 정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국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육법 전서 가지고 정치를 하면 됩니다. 네. 저는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끼워졌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선진화법이 아니라 정말 후진적인 정치를 지속시키는 이런 하나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굳어질까 네. 걱정이 되고요. 국회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야당의 문제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부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든 야든 특히 국회의장님이 나서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민주당 의원 40명, 거의 110명의 정의당, 바른미래당 포함해서요. 거의 110명 가까운 의원들이 고소고발돼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논평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네, 오늘 나온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논평 보면 권력의 힘으로 야당 압살하려는데 개탄한다.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에 맞서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다. 권력의 힘으로 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권력의 힘으로 검찰이 지금 청와대라는 권력의 힘으로 조정된다고 보십니까?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십시오. 청와대가 국민을 또 국회를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야당 원내대표한테 강력하게 삿대질을 아니, 한다든지 검찰이 지금 우리 뭐 이런 거 검찰이 있습니다. 네, 네.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압력을 받는 상황이냐? 야당 수사해라. 지금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여당 대표서부터 검찰에 대해서 온갖 외압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국난을 일으킨다든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검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지금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바는 그 청와대가 또 여당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건 좋습니다만은 굉장히 정치적인 압력을 또 행사하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네. 우선 선진화법은요. 그러면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하고 국회에서 해결할 일을 왜 법이 개입하느냐. 근데 왜 만드셨어요? 자유한국당이 이거 만든 거고요. 저희가 반대했었습니다. 야당 시절에. 자, 패스트트랙 몸싸움에 고소 고발된 의원분들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회 선진화법에 저촉되는 네, 혐의를 네.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법이 매우 엄격하게 된 거고 반대했던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결국은 저기 화면에 나오듯이 빠로 등장하고 몸싸움하고 폭력하고 물리적 충돌 이거 하지 말자고 네.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이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요건은 엄격하게 하고 거의 대통령 탄핵 수준의 의결 요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는 야당은 필리버스터와 같은 평화적 저항적 수단으로 해라.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아닌 매우 슬로우 트랙입니다. 그리고 그럴 거면은 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의원님도 저도 다선 의원이지만 최소한 그건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처벌하고 그거를 집단적으로 할 경우에는 더 엄하게 하는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국회는 자율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국회 스스로 국회를 규율하는 법을 만든 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국회 선진화법이 결국 게임의 룰, 선거제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 선거 시스템, 선거 제도를 특정 정당, 특히 제1야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군소 정당하고 여당이 숫자로만 밀어붙인다. 이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굉장히 악용한, 잘못 사용한 아주 안 좋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네. 사용한 선례로 남을 겁니다. 민주당이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선거제도를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이번 경우가 아니고 또 다음번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다면 또 저렇게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듯이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태울 수 저는 안 있습니다.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선거제예요. 모르셨으니까 합의와 최 의원님 소위와 말까지만 듣고 협의가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겠죠. 네, 그 패스트트랙 선진화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경기의 규칙에 관한 것은 만장일치로 해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은 의결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국회의 의사진행을 평화적으로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과거의 국회법 체계에서 선진화법 체계에서는 그 관행들이 유지되어 왔지만 이거는 한 정당이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경기 규칙에 해당하는 법을 바꾸기 어려운 의결 요건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도 60% 찬성해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혼자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다수당 된다고 180석 만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평화적으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고 네. 자유한국당이 자, 먼저 그 제안한 논의는 법 저희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현실적으로 검찰은 기소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최이배 의원님 방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다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 방송을 벌써 검찰이 2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고요. 법대로 그야말로 법대로 하려면 기소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분석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500만 원 이상 나오면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 60명, 민주당에 40명. 그 제가 알기로 김 의원님은 대상자가 아닌데. 저는 그 시간에는 이제 네. 방송 투쟁을 하고 있었죠. 그 여당 의원님하고. 네. 그 여기에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매우 총선 5달 남았는데 매우 발등에 떨어진 문제예요. 네, 뭐 현실적으로 부담입니다. 솔직히 네. 정치인의 입장이라면. 하지만 이런 그 사태가 불거지게 된 그 시발점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너무 되풀이 됐어요. 예, 네. 그래도 불법적인 사보임 문제도 그렇고 또 여야 간에 네. 또 충돌 문제. 특히 이제 무슨 뭐 의사과 앞이냐 아니면 본회장 앞이냐 상임위원장 앞이냐 위원회장 앞이냐 해가지고 구체적인 법의 적용 사례는 이제 조사를 받아봐야 되겠으나 저도 여러 차례 정말 그 반복을 했어요. 불법적인 사보임도 그렇고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입장도 그렇고 이런 것이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이고요. 그 원인은 이제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럼요. 네. 이것을 그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국회는 있으나 마나한 네. 입법부죠. 정말 그러면 자. 정말 문 닫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 말씀 드리면요. 진짜 이거는 합시다. 선진화법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잘 갖고 나갑시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건 정치의 최소한, 국회의 최소한입니다. 질과 정치적 발전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과거로 퇴행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폭력, 물리력 이런 건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다수당이 혼자서는 절대 패스트트랙 못 올려요. 네. 한국 정치 구도에서. 여러 정당하고 합쳐서 60% 의결해서 패스트트랙 올려서 하는 이 행위가 정말로 폭압적이고 오만이고 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네.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긋지긋해요. 자, 근데 총선 자,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치적인 네. 유불리를 따져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선거제도를 수적으로만 밀어붙이겠다 하면은 그것은 선진 정치는 아니죠. 저는 자, 국민들이 네.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만하게 말씀하신- 밀어붙이면 네. 심판한다고 봐요. 네. 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어떻게 치룰지 게임의 룰의 그 법까지 올라가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다음 달 3일 이후에 본회의 처리가 되면 의원직 총사 때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 장면 잠깐 볼까요? 네. 어제 재선 의원들이 아침에 모였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에 인터뷰가 붙어 있습니까? 네. 오늘 저희 재선 의원 모임에서 의견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통과 시에 의원직 총사퇴할 것을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홍철호 의원은 왜 박 의원님 끌고 가는 거죠? 그만하시라는 이게 민감한 이야기 나올까봐 이러는 거예요. 네. 자 정리해 볼게요. 12월 17일인가요? 그때까지가 저 예비 후보 등록이고요. 검찰은 그 전에 기소를 마무리해서 공천과 상관없이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더군요. 12월 3일부터는 상정이 가능하다고 국회의장이 2번이나 이야기를 했고요. 공교롭게 12월 2일까지인가요? 예산안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네. 정말 이제 뭐가 큰 게 다가오는 그런 건데 뭐 제가 드릴 질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와도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여야가 특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정말 아니, 원론적으로 뭐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안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러고 네. 싶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네. 전혀 논의도 안 해오고 무조건 반대하다가 270석 비례대표 없애고 던진 거 아닙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충분한 논의했던 그런 이 경험적 자산이 없는 안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인데요. 선거구제도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석이 제일 많이 줄어요. 지금 올라간 네. 거대로라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인 방안들을 조금 더 이렇게 모색을 하고 찾고 그래야지 무조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통과하면 의원직 사퇴할 거야, 네. 총사퇴할 거야 이러고는 타협과 접합점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지 않는 이상 또 위헌이 아닌 이상 문제가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은 현행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우리 당론이 있었고요. 10%를 줄이자 해서 270석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론을 일찍이 낸 바가 있습니다. 언제는 그런데 일찍이 내요, 자유한국당은 안이 없다라는 아이, 식으로 의원님. 주장을 하시면서 자유한국당을 이제 배제한 채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군소정당하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야합이죠. 그런데 벌써부터 또 정의당의 경우에는 의석수를 300석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지 않은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군소 정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쪽에서 바라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들어주고 민주당은 결국 이제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최초로. 자, 뭐 예, 제가 그런 질문 드린 그런 것처럼 결과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합의까지는 정말 먼 길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정책적인 것, 특히 두 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나오셨으니까 미 합참 의장이 내한하고 에스퍼 국방장관이 또 들어오는데, 네, 주한미군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죠.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신문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네. 관련해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들을까요? 네.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방위비 분담 압박 카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참에 한국을 떼어버리기 위해 방위비 분담으로 균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한미일 안보 동맹에서 한국을 떼어버리기 위한 거 아니냐, 미군 철수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나 원내대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님도 외통위를 하셨고요. 네. 대통령 위원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은 이제 반대하고 지적하는 일을 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솔직한 자기 생각이고 진단이냐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국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저렇게 거론을 했다 이런 것이 한미일 체계나 한미 동맹이나 아시아 역학관계나 미국의 세계 전략이나 이런 것에서 가능한 얘기냐?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네. 이 여당이 밉다고 자신의 이때 상상력만으로 저렇게 본인의 네. 상상력도 아닐 거예요. 네. 무책임한 진단이. 그러면 김영호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보죠. 뭐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진짜로 미군을 철수하려고 저런 운을 띄우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은 북한에 과도하게 경도돼 가지고 친북적인 대북 정책을 계속 세우고 있죠. 그다음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정권의 큰 방향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도 그렇고요.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속 세워왔는데 일본은 적극 참여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도 그렇고 동북아시아 정책이 이거 완전히 미국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의심할 정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북한의 핵폭탄을 우리가 머리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계속해서 흔들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문제,
또 문재인 정권의 중국의 굴종적인 삼불 정책 선언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반미 친중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또 하나 있습니다. 핵폭탄이 또 있잖아요. 지소미아 파기, 한일 간에. 네. 이런 그 많은 한미 사이의 갈등이 축적된 결과다. 이번에 특히 심각한 것은 마크 밀리라고 하는 미 합참의장. 여태까지 그래도 군 수뇌부들은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정부를 좀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완전히 그 트럼프 리스크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 정권의 네.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패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승전 문재인 정부인데요. 그러면 한미동맹 깨지는 건 원치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5배를 올린 적은 없어요. 트럼프 셈법은 다르고요. 일본에도 같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을 다운시키고 일본을 업시키는 미국의 전략이라면 그러면 떼어버리는 전략이라면 왜 일본에 그런 같은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했습니까? 이거는 과거 정부하고는 다르게 트럼프 정부의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일종의 논리가 좀 다른 거예요. 접근 논리가. 그래서 일본하고 같은 차원의 지금 네.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친일도 아니고 일본은 그냥 좋게 보고 이거는 한국이 밉고 떼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너무 균형을 잃은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논법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제한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동맹관계를 전제로 이건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문제고요. 조금 올려도 많이 올려도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 어느 당이 집권했든 간에 항상 네. 그렇게 대처해오고 응원을 했습니다. 저희 야당 때도. 과도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어떻게 일본하고 같은 수준의 요구를 한 것을 가지고 이런 네. 식으로 극대화시키고 논리적 비약을 합니까? 제가 만난 많은 그 미국의 국정 운영자들 또 군 관계자들은 지금 한미 동맹을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뭐 평화 경제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한다 그러면서 평화 경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포기시킬 만큼 그런 의지가 있느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의지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네. 방위비 분담금 급격한 이제 증가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평화 경제, 평화도 다 좋지만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네. 평화 경제, 평화 노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북 정책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게 네. 굉장히 지금 주워 담기 힘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네. 저는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 없애야 된다고 보고 한미 간에 800km로 지금 제한돼 있는데 그거 없애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핵 무장도 우리는 거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미국을 압박해야죠. 그냥 이걸 여쭤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핵무기에 대해서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미국과 같이 안보를 가기 때문인데 카드로서 이런 핵 보유를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마치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가 안 하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포퓰리즘입니다. 이미 이제 해구산 속에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건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핵을 많게든 크게든 보유를 하게 되면 한반도 주변이 화약고가 되고 네. 군비 각축장이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핵무기는 핵무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비 경쟁 확장도 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남북 간의 재래식 무기로 저쪽에 대포 있으면 우리도 대포 있어야 된다. 이런 수준의 것으로 핵 체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저렴한 인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근데 두 나라가 자, 오히려 제가 하나 두 여쭙고 싶은 게 네. 두 이런 나라가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두 나라가 잠시만요. 평화를 최 의원님 말씀 듣고.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5배, 6배 요구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거부하고 협상을 해서 뭐 반토막을 내든지 네. 아니면 미국의 요구대로 안 되면 한미동맹 미국이 깰 것 같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할 것 같습니까? 네. 이거는 어느 국가나 국익을 놓고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 트럼프식 셈법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마크 밀리도 똑같아요. 트럼프 복심해요. 그래서 합참의장이라는 거는 무슨 뭐 군인 출신의 이 양반은 대대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놓고 네, 제가 좀- 이렇게 네. 국면을 불어시키고 한미동맹 깨집니까? 미군 철수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안보 포퓰리즘에 좀 쌓여가지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예. 말씀드릴게요. 군대마저도 지금 그 인구가 준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모병제로 그건 가자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문제. 합니다. 네, 네. 아, 최 의원님이 일자리를 여쭤보신 예, 거. 네.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그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안보를 포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에는 굴종적이고 또 북한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중국에도 완전히 지금 4대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카드, 의지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한미일 삼각 그 안보 공조 체제가 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것에서부터 하시죠. 네. 문제가 그러니까 시작된 거죠.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에 우리가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5배, 6배 올리는 걸 6조 들어줍니까? 정도 되는 저희가 네. 집권했을 때는 한 그러면 번에 5배씩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일본에게도 없어요. 지금 그때 그렇게 하고 사상 있습니다. 소유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 한미 질문은- 동맹을 자, 그만하시죠. 유지를 네. 잘못해온 그때는- 관리를 잘못해온 덕분이에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물론 트럼프 리스크가 큽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더 잘해야죠. 근데 네.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맨날 이런 말로 지금 비껴가고 있지 미국이 않습니까? 미국이 일본에는 왜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자, 홍준표 전 대표 SNS 좀 올려주세요. 두 분이 워낙 안보 전문가시라 한없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요. 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강북의 험지로 홍준표 전 대표가 강북에 예전에 나와서 당선된 적이 있죠. 동대문에서 그렇군요. 있었죠. 네. 그럼 내 거치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황 대표는 강북 험지로 나가달라. 당 안에서 뭐 의견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시죠. 네.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인즉슨 뭐 저도 이제 뭐 그냥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만 네. 과거에 그 당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 또 특혜를 누렸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당이 어려운 때니만큼 적지에 가서 좀 한석이라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더더군다나 중도를 아우르는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공감대는 이제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태니까 험지에 가서 한석이라도 더 찾아와야 좌파 정권, 좌파 정책에 의해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아마 저런 네. 이야기를 했겠죠. 김 의원님도 수도권 북부신데 사실 중진 의원분들이 TK나 PK 쪽으로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선 재선 의원님들이 그분들 다 수도권 와서 정말 맹렬하게 싸워봐라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당이 어렵잖아요. 네. 네. 어려운 때는 뭐 한석이라도 더 코멘트 늘려야죠. 하실 게 있나요? 남의 집 이야기라. 제가 뭐, 여쭤볼 건 민주당에 대해서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자의적, 자발적 또 불출마들이 조금 연쇄적으로 좀 되고 있잖아요. 또 뭐 비교적 초선 의원이나 젊은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시스템으로 인적 혁신, 공천 혁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 정도 상황에서는 양당이 절실하게 국민들에게 다수당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네. 근데 저렇게 헌신의 기준을 두고 저렇게 생각이 다르고 하면 저는 절실성이나 헌신에도 네. 공감의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알겠습니다. 타당 얘기지만 좀 걱정. 지난주에 최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하려다가 안 된 분들 민주당으로 일부 오실 것 같다라고 살짝 말을 하셨길래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아봤는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김영우 의원이 잘 모르시니까 될 것 같습니까? 이 영역은 네. 이미 이제 뭐라 그럴까 메이드라 그래야 되나요? 네. 완료된 분도 있고요. 이렇게 아, 그래요? 하다 보면 네.
상대당 쪽에서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오시기로 한 분 중에서도 그 이미 결정된 분 중에 우리가 알만한 분도 있고요. 뭐 있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스타 중심의 인재 영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저희는 우리 안 당에서 합니다. 하는 것도 반대고요. 네.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분들, 예? 정말 흑수저 출신에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그 모델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국민 속에서 찾아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무슨 알겠습니다. 스포츠 구단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런 정치도 사실 의원님. 후진 정치예요. 열심히 저는 마음에 안 찾고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름이 알려졌던 안 알려졌던 이 시대와 문명에 맞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지 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유한국당처럼 박세리, 박찬호 선수 김연아 선수 불러놓고 미리 띄워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렇게 유명하고 벼슬하고 이런 사람한테 집착하는 정당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양당이 하면은 국민들께서 좀 신뢰를 네. 보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